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JPA의 사실과 오해라는 주제로 스프링과 JPA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를 구현할 때 막연하게만 알고 사용했던 내용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NHN 두레이 개발실의 신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이 스프링 JPA의 사실과 오해인데요. 사실과 오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 오브젝트라는 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용훈님의 첫 번째 책, 객체지향의 사실과 오해라는 책을 왼쪽에 보이는 이 책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조용훈님은 저도 존경하는 분이고 객체지향의 사실과 오해라는 책도 좋은 책입니다만은 사실 오늘 발표는 오른쪽에 보이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사실과 오해라는 책에서 그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사실과 오해라는 책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55가지의 사실과 10가지의 오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스프링 JPA와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과 잘못 알려진 오해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이번 세션의 제목을 스프링 JPA의 사실과 오해라고 지었습니다. 자, 목차는 먼저 연관관계 매핑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스프링 데이터 JPA 리파지토리와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 다뤄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관관계 매핑입니다. 자, JPA는 자바 진영의 ORM 기술 표준이고요. ORM은 잘 아시다시피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매핑하는 것이죠. 우리가 JPA를 이용해서 개발할 때는 이 엔터티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매핑한 클래스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엔터티 클래스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컬럼, 기본키, 외래키 등을 설정하는 것을 엔터티 매핑이라고 하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은 보통 정기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데이터만 갖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메인에서 원하는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보통 조인을 통해서 여러 테이블들을 참조하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매핑되는 엔터티들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여러 다른 엔터티들과 연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은 외래키를 통해서 조인을 이용해서 관련된 테이블들을 참조하는 반면 클래스로 설계된 이런 엔터티들은 객체 참조를 이용해서 연관 엔터티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관계 매핑이라고 하면 보통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외래키를 객체의 참조와 매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관관계 매핑 때에는 이 연관된 두 개의 엔터티가 1대1 관계를 갖는지, 1대다 관계를 갖는지, 다대1 관계를 갖는지, 다대다 관계를 갖는지에 따라서 각각 one-to-one, one-to-many, many-to-one, many-to-one과 같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다중성들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터티가 클래스 형태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연관관계는 속성으로 모델링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엔터티에서 다른 엔터티로의 연관관계가 한쪽 방향으로만 걸리는 경우에 단방향 연관관계 매핑, 그리고 서로 다른 엔터티들을 상호 참조하도록 연관관계가 설정이 되면 양방향 매핑이라고 이렇게 연관관계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연관관계 매핑의 방향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단방향 매핑만으로도 연관관계 매핑은 이미 완료가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러한 연관관계 매핑은 내부적으로는 포린키를 이용하게 되는데 포린키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연관관계, 단방향 연관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연관관계 매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양방향 매핑은 좀 더 복잡하고 그다음에 양쪽, 객체의 양쪽 끝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설정들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양방향 연관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대 방향으로의 객체 그래프 탐색 기능이 추가된 것만이 유일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단방향 매핑이면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이드가 어떻게 나가냐면 우선 단방향 매핑만 먼저 설정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객체 그래프 탐색이 필요할 때 그때 양방향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가이드가 보통 나갑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드릴 사실인데요. 사실 이런 내용이 모든 경우에 다 통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멤버스 테이블과 멤버 디테일스라고 하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내용일 건데요. 회원과 관련된 멤버스 테이블은 회원 아이디에 해당하는 멤버 아이디 컬럼과 이름, 생성일에 해당하는 name, create, dt와 같은 컬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멤버스 테이블과 일대다 관계를 맺는 멤버 디테일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멤버 디테일스 테이블은 멤버 디테일 아이디라고 하는 인조키를 기본 키로 가지고 있고 멤버스 테이블로의 참조 외래 키인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과 디스크립션 이렇게 컬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연관관계 매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대일 단방향 연관관계 매핑입니다. 다대1이기 때문에 멤버가 1이고 멤버 디테일이 다 1대 n 관계죠. 그래서 다대1 단방향 연관관계 매핑 같은 경우에는 멤버 디테일 엔터티에서 멤버 엔터티로의 연관관계를 맺어주게 됩니다. 이때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연관관계의 다중성인 many to one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다대일 관계라는 걸 선언해주고 연관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외래 키인 조인 컬럼을 통해서 멤버 아이디를 설정해주고요. 이렇게 멤버로의 연관관계를 설정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대일 단방향 연관관계 매핑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캐스케이드 속성을 써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스케이드는 영속성 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엔터티의 영속성 상태가 변화가 될 때, 즉 어떤 하나의 엔터티가 저장되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할 때 연관 엔터티들도 함께 이러한 영속성 상태 변화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속성 전이를 지정하게 되면 하나의 엔터티가 저장되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될 때 연관관계에 있는 엔터티들도 같이 저장되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영속성 전이는 연관관계 다중성, one-to-one, one-to-many, many-to-one 같은 다중성을 지정할 때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캐스케이드 타입은 persist, remove, detach, refresh, merge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all과 같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다대일 단방향 연관관계 매핑에서 이런 영속성 전이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경우에 이 서비스적 코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멤버 엔터티를 만든 다음에 멤버 디테일 엔터티를 두 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지금 다대일 연관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영속성 전이를 쓰기 때문에 멤버 디테일 리파지토리에서 멤버 디테일 엔터티를 저장할 때 멤버 엔터티가 같이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실제 수행되는 코드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멤버스 테이블에 대한 인서트 쿼리가 하나 나가고 멤버 디테일스에 대한 인서트 쿼리가 이렇게 두 개 나가게 됩니다. 즉 다대일 단방향 연관관계 매핑에서 영속성 전이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단방향 매핑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1대다 연관관계 매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대다 단방향 연관관계 매핑입니다. 1대다의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게 멤버 엔터티고요. 다에 해당하는 게 멤버 디테일 엔터티죠. 그래서 멤버 엔터티에서 멤버 디테일 엔터티로 원투맨이라고 하는 다중성 어노테이션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연관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 디테일스로의 이렇게 연관관계 설정이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캐스케이드, 영속성 전이를 이용해서 같이 저장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다 단방향 연관관계 매핑에서 영속성 전이를 통해 인서트를 하는 경우에는 코드를 보시면 먼저 멤버 엔터티를 생성한 후에 멤버 디테일 엔터티를 똑같이 두 개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멤버 디테일에 멤버 엔터티에서 생성된 ID 값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세이브 메소드를 호출해서 반환되는 ID 값을 멤버 디테일 엔터티에 저장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멤버의 디테일스, get details 메소드를 통해서 연관관계 설정되어 있는 이 멤버 디테일 엔터티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 JPA에서 이 트랜잭션이 끝날 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구문은 한 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멤버스 테이블에 하나의 레코드 인서트가 되고 멤버 디테일스 테이블에 두 개의 레코드가 인서트 되는 쿼리가 수행이 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실제 수행되는
쿼리는 앞서 우리가 다대일 단방향 연관관계에서 영속성 전이를 썼을 때처럼 멤버스 테이블에 하나의 인서트 쿼리가 수행되고 멤버 디테일스 테이블에 대해서 인서트 쿼리가 2개가 수행된 후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쿼리가 2개 더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문제죠.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단방향 매핑이요, 연관관계 매핑이 단방향 매핑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양방향 매핑보다는 단방향 매핑이 더 좋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경우에처럼 1대다 단방향 연관관계 매핑에서 영속성 전이를 써서 인서트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외래키를 지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쿼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멤버 디테일 엔터티를 2개를 인서트를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 쿼리가 2개가 수행됐지, 만약에 멤버 디테일 엔터티를 1000개, 10,000개를 수행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서트 쿼리 외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쿼리가 1000개, 10,000개가 더 수행되는 성능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오히려 1대다 양방향 연관관계로 변경해 주시는 게 추가적인 업데이트 쿼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1대다 양방향 연관관계 매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서 봤던 것과 다르게 우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멤버 디테일 엔터티는 멤버 디테일 아이디라고 하는 인조키를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예제에서는 아래쪽에 보시는 이 PK 클래스처럼 복합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아이디와 타입 2가지 컬럼을 이용해서 복합키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1대다 양방향 연관관계 매핑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1대다의 단방향 연관관계 매핑 외에 추가적으로 다대1 쪽으로 연관관계 매핑을 하나 더 맺어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인조키를 쓰시는 경우에는 똑같이 조인 컬럼 같은 어노테이션을 쓰시면 되는데, 복합키를 쓰시는 경우에는 맵스 아이디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기본 키로 매핑된 멤버 아이디 컬럼이 필드가 죄송합니다. 외래 키로도 참조가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맵스 아이디 같은 어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방향으로 멤버 디테일에서도 멤버로, 멤버에서도 멤버 디테일로 이렇게 양방향 연관관계를 맺어주는 것이죠. 이때 양방향 연관관계를 맺을 때는 연관관계의 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양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포린키를 사용을 하는데 포린키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결국 포린키를 가지고 있는 쪽이 연관관계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멤버 디테일에서 외래키를 쓰는 경우에는 조인 컬럼 같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외래키를 지정해주게 되고, 지금처럼 기본 키를 외래키로 쓰는 경우에는 맵스 아이디 같은 어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이쪽이 연관관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반대쪽에 해당하는 멤버스 쪽에서는 여기는 연관관계의 주인이 아니죠. 연관관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인 컬럼 같은 어노테이션을 쓰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원투원, 원투매니 같은 이런 어노테이션의 맵드바이 속성을 이용해서 연관관계의 주인이 여기 멤버 디테일스에 있는 이쪽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방향 연관관계를 맺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대다 관계를 양방향 관계로 바꾸시게 되면 실제 영속성 전이를 통해서 인서트 쿼리를 수행했을 때 아까와는 달리 업데이트 쿼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양방향 매핑에 비해서 단방향 매핑이 훨씬 더 낫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개의 경우에는, 특히 객체 그래프 탐색 경우에는 대부분 맞는 말이긴 하나, 보셨던 것처럼 1대다 단방향 연관관계에서 영속성 전이를 쓰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방향을 쓰시는 편이 추가적인 업데이트 쿼리를 막을 수 있는 점이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영속성 전이를 통해서 하나의 엔터티를 저장할 때 연관관계에 있는 다른 엔터티들을 같이 저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셨다고 하면, 이번에는 로딩 쪽입니다. 하나의 엔터티를 가지고 올 때 연관관계에 있는 다른 엔터티들을 같이 가져오는 회치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치 전략에는 크게 이거와 레이지 2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엔터티를 갖고 올 때 연관관계에 있는 엔터티를 즉시 같이 가져오려고 하면 이거를 쓰게 되고, 그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 참조가 일어나는 시점에 가져오도록 하려면 레이지 회치 전략을 쓰게 됩니다. 앞서서 연관관계의 다중성 때 살펴봤던
원투원, 매니투원과 같이 투원으로 끝나는 연관관계 매핑의 경우에는 이 패치 전략이 기본 패치 전략이 이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투원이나 매니투원 같은 경우에는 연관관계 설정되어 있는 엔터티들을 그 엔터티를 갖고 올 때 연관관계에 있는 엔터티를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 원투맨이나 매니투매니로 설정된 연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엔터티를 가지고 올 때 즉시 연관 엔터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 참조가 일어나는 시점에 연관관계 엔터티를 가져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연관된 엔터티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달리 추가적으로 쿼리가 발생하는 부분을 M+1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엔터티에 대해서 하나의 쿼리로 레코드가 N개 발환됐다고 했을 때 이 연관 엔터티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N개의 쿼리가 더 수행되는 것을 우리는 M+1 문제라고 합니다. 이 M+1 문제는 ORM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고요. 이 JP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치 조인과 엔터티 그래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M+1 문제에 관해서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런 M+1 문제는 패치 전략을 쓸 때만 이거 패치 전략을 쓸 때만 발생한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패치 전략을 레이지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연관관계를 참조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추가적인 쿼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패치 전략을 이거로 쓰느냐 레이지로 쓰느냐는 실제 연관 엔터티를 바로 즉시 로딩을 할 거냐 아니면 참조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로딩할 거냐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이렇게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결국 참조가 일어난다고 하면 레이지 패치 전략을 쓰는 경우에도 M+1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거 전략에 비해서 레이지 전략을 쓰시는 경우에는 실제 참조가 일어나는 시점에 쿼리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참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추가적인 쿼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냐 패치냐가 M+1 문제를 발생시키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따가 살펴볼 스프링 데이터 레파지토리에서 제공하는 find all 같은 메소드를 쓰게 되면 M+1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또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패치 전략을 이용해서 연관 엔터티를 가지고 오는 뭐 이거냐 뭐 레이지냐 이런 설정에 따라서 연관 엔터티를 가지고 오는 거는 단일 엔터티를 가지고 올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find all 같은 메소드 JPQL을 직접 수행하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메소드를 수행할 때는 이런 그 연관관계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find all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모든 레코드를 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 쿼리가 수행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반환되는 레코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연관관계 설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find all 같은 메소드를 쓴다고 해서 M+1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M+1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패치 조인과 엔티티 그래프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패치 조인으로 M+1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다음과 같은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페이지네이션 쿼리에다가 패치 조인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지네이션 쿼리에다가 패치 조인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쿼리를 할 때는 페이지네이션 조건이 들어갔으니까 페이지네이션 조건에 들어가는 리미트 개수만큼만 레코드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패치 조인이 적용돼서 연관 엔터티들을 한꺼번에 로딩을 했을 때 그 페이지 범위 내에 어느 만큼의 레코드가 들어갈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JPA 구현인 하이버네이트 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이버네이트가 리미트 조건 없이 전체 레코드를 다 가져오도록 쿼리를 실제 실행한 다음에 메모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만 딱 반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결과만 보게 되면은 딱 원하는 페이지 사이즈만큼만 레코드가 반환되니까 페이지네이션이 적용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DB 쪽에는 모든 레코드를 다 가지고 오는 쿼리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네이션과 패치 조인을 같이 쓰시는 경우에는 페이지네이션 쿼리와 패치 조인 쿼리를 분리하셔서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치 조인으로 M+1 문제를 가지고 올 때 1대다 연관관계를 맺은 경우에 이런 1대다 연관관계가 둘 이상이 있게 되면은 둘 이상의 컬렉션을 패치 조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멀티백 패치 익셉션이라고는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1대다 관계에서 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자바의 리스트 타입으로
매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하이버네이트의 백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매핑이 되는데, 이 하이버네이트의 백 타입은 중복 요소를 허용하는 비순차 컬렉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패치 조인을 통해서 연관 엔터티들을 조인을 통해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렇게 생성되는 카테시안 곱 중에서 어느 행이 유효한 중복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백 패치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리스트를 셋으로 변경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거나 오더 컬럼 같은 어노테이션을 적용해서 순서를 부여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뭐 엔터티 매핑과 연관관계 매핑,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스프링 데이터 JPA 레파지토리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쿼리를 하기 위한 추상화된 레이어를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레파지토리는 JPA의 개념은 아니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 이 마틴 파울러가 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책에 보면 레파지토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컬렉션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도메인과 데이터 매핑 계층 사이를 중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가 스프링 데이터 JPA 레파지토리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 데이터 프로젝트에서 제공해주는 레파지토리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스프링 데이터 레파지토리는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유사한 코드들을 줄이기 위한 추상화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스프링 데이터 JPA 레파지토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JPA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레파지토리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CRUD, 페이징, 소팅 관련된 메소드들을 다 제공해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직접 구현하지 않죠. 스프링에서 기본 구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이 스프링 데이터 JPA 레파지토리는 메소드 이름 규칙에 맞춰서 메소드를 선언을 해주면 그 이름 규칙에 맞춰서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이 레파지토리가 JPA 레파지토리를 상속받고 있어서 웬만한 CRUD 관련된 기능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이름 규칙에 맞춰서 find by name and create data after 같은 식으로 이름 규칙에 맞춰서 쿼리를 하게 되면 스프링 데이터 JPA가 알아서 이름 규칙에 맞춰서 쿼리를 수행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이름 규칙이라고 하는 게 이 멤버 엔터티에 있는 어떤 그 필드, 컬럼, 속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뭐 and나 or 조건을 통해서 걸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뒤에 연산자를 뭐 after, like, 뭐 containing 여러 개를 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일 엔터티에 대해서만 보통 쿼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인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커스텀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조인 쿼리를 수행하게 보통 작성하실 텐데요. 이런 JPA 레파지토리 메소드만 가지고 그러면 조인 쿼리를 실행할 수가 없을까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 그 JPA 레파지토리 메소드만 가지고는 조인 쿼리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거 앞에 오해라고 타이틀이 붙었잖아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JPA 레파지토리로 조인 쿼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첫 번째 힌트는 JPA는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JPA에서는 데이터 테이블 간의 관계를 엔터티 클래스의 속성으로 모델링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관관계가 엔터티 클래스의 필드로 포함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는 JPA 레파지토리 메소드에서는 이 언더스코어를 통해서 내부 속성 값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person 엔터티를 보시면 인베디드 속성으로 어드레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어드레스 안에 있는 찝코드 필드를 참조하려고 하면 레파지토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find by라고 한 다음에 어드레스 언더스코어 찝코드 이렇게 이름 규칙을 주게 되면은 실제로 어드레스 안에 있는 찝코드 속성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짐작하셨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JPA 레파지토리 메소드에서 조인 쿼리를 실행할 수 없다?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멤버 엔터티에 멤버 디테일 엔터티로의 연관관계가 1대 다 연관관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디테일 엔터티 안에는 복합키로 PK라고 하는 embedded 타입이 있고요. 여기 안에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멤버와 멤버 디테일이 연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타입 조건으로 우리가 쿼리를 작성하려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레파지토리 메소드처럼 details underscore pk underscore type이라고 메소드 이름 규칙에 맞춰서 쿼리를 선언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쿼리에서처럼 조인 쿼리가 실행이 됩니다. 즉 멤버의 연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멤버 디테일 엔터티를 통해서 실제 조인 쿼리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두 레파지토리 메소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딱 보시면 이름이 다르네요. 하나는 get all by name이고 하나는 read all by name. 이름이 다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메소드 이름 규칙에 보시면 뭐 find, get, read, 쿼리 같은 거는 다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다 select 쿼리가 나가죠. 그래서 이 두 메소드는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에 같은 쿼리를 수행합니다. 그렇죠? 네임 조건에 페이저블 페이지 우리 리미트를 줘가지고 쿼리하는 똑같은 쿼리를 수행하는 메소드인데 다른 게 있다면 리턴 타입이 틀리죠. 하나는 페이지를 썼고 하나는 슬라이스를 썼습니다. 우리가 페이지네이션 구현을 할 때 이 페이지 객체는 아마 많이들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페이지와 슬라이스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페이지 인터페이스가 슬라이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인터페이스에는 이 페이지의 넘버나 사이즈, 그다음에 페이지에 속해 있는 엘리먼트의 개수, 그러면 실제 엘리먼트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메소드들이 선언되어 있고 그거에 더해서 페이지 인터페이스에는 추가로 전체 페이지 수와 전체 엘리먼트 개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두 가지 메소드가 추가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이 두 메소드는 실제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 페이지 타입으로 선언된 메소드는 보시는 것처럼 select 쿼리가 나감과 동시에 이제 카운트 집계 쿼리가 하나 더 수행이 되게 됩니다. 반면 슬라이스 타입으로 선언된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 집계 쿼리, 카운트 쿼리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카운트 쿼리가 나가지 않으면은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슬라이스 타입으로 선언된 메소드 같은 경우에 리미트가 우리가 전달한 페이저블을 통해서 전달한 리미트보다 레코드를 하나 더 가져옵니다. 하나를 더 갖고 와서 그 레코드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넥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레코드가 엄청 많다고 했을 때 뭐 10,000개, 1,000개, 10,000개, 1,000개는 반대군요. 1,000개, 10,000개 이렇게 레코드가 굉장히 많은 테이블에 대해서 쿼리를 할 때 이런 카운트 쿼리 자체가 집계 쿼리 자체가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페이지 객체 대신에 슬라이스 객체를 쓰시게 되면 집계 쿼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성능상 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실제 이렇게 쿼리를 작성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카운트 쿼리가 안 나가는데요 페이지도?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를 쓰시는 경우에도 우리가 페이지블을 통해서 제공한 리미트 개수보다 적은 레코드가 반환되게 되면 카운트 쿼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페이징을 더 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카운트 쿼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참고하실 때, 나중에 실습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프링 데이터 JPA 레파지토리에서 제공하는 메소드 이름 규칙을 통해 갖고 쿼리를 만들 때 보통 이제 find 다음에 이렇게 find by 바로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find all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all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요. 혹시 이거 그 원하는 컬럼만 갖고 올 수 있나? 해갖고 중간에 멤버 아이디 같은 거 한번 넣어보고 아니면 여기다 뭐라고 아무거나 막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write 막 아무거나 막 써요. 실제로 돌아갑니다. 이거 쿼리들이 다 수행이 돼요. 수행이 되지만 반환되는 쿼리는 select 별 from members 이렇게 뭡니까? 결국에 반환되는 타입은 엔터티죠. 그렇죠? 이렇게 엔터티가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스프링 데이터 레파지토리 메소드로는 DTO 프로젝션을 할 수 없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환되는 엔터티들을 실제 DTO 객체를 만들어서 직접 생성자를 호출하든지 세터 메소드를 호출하든지 해서 DTO를 직접 만들죠. 아니면은 뭐 쿼리 DSL이나 주쿠 같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젝션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 JPA 레파지토리 메소드만 가지고도 DTO 프로젝션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나 제공을 해줘요. 클래스 기반 프로젝션, 인터페이스 기반 프로젝션, 다이나믹 프로젝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나 제공을 해줍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클래스 기반 프로젝션은 우리가 흔히 DTO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멤버 DTO가 밸류, 롬복의 밸류 어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파이널로 선언되어 있는 컬럼들에 대해서 생성자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제공해 주는 DTO를 레파지토리에서 반환 타입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스프링 데이터 JPA 레파지토리에서 직접 프로젝션을 실행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DTO에 선언한 네임과 크리에이트 데이트에 해당하는 필드들만 조회하는 실렉트 쿼리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 기반 DTO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페이스 기반 프로젝션을 쓰게 되면은 자, 지금 멤버라고 하는 엔터티가 있는데 여기에 네임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죠. 그래서 이 오직 네임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getter 메소드만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 구현은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선언을 해주게 되고 실제 레파지토리 메소드에서 이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면 실제 쿼리가 이렇게 네임 필드만 참조하도록 DTO 프로젝션이 적용돼서 쿼리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인터페이스 선언만 해주면 스프링 데이터 JPA가 실제 이 구현 객체는 프록시로 만들어서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터페이스 기반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더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중첩 구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멤버 엔터티가 있고요. 1대다 관계로 멤버 디테일 엔터티가 있을 때 멤버 디테일 엔터티에 아까 보셨던 내용이죠. 복합키로 PK가 있고 PK 안에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중첩된 구조를 DTO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멤버 DTO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안에 멤버 디테일 DTO라고 하는 또 다른 DTO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DTO 인터페이스 안에서 이렇게 원하는 필드들을 선언해주면 요 멤버 DTO라고 하는 타입으로 레파지토리에 리턴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요 인터페이스의 중첩 구조에 맞게끔 DTO 프로젝션이 일어나서 결과가 반환이 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밸류 어노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멤버 디테일 DTO에 밸류 어노테이션 안에 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썼는데 타겟이 있죠. 그럼 이게 바로 멤버 디테일 엔터티가 이 타겟에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 디테일 엔터티 안에 PK 인베디드 타입인 PK 안에 타입을 이렇게 get 타입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바로 매핑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이나믹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아예 지네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네릭 타입으로 뒤에 인자로 클래스를 넘겨주시면 그죠? 이렇게 멤버 네임 온리라고 하는 DTO 타입을 넘겨주면 멤버 네임 온리 타입으로 DTO 프로젝션이 일어나서 결과가 반환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멤버 DTO 타입으로 이렇게 인자를 넘겨주시면 멤버 DTO 타입의 프로젝션이 일어나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놀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놀라운 기능들이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관관계 매핑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단방향 매핑만으로 연관관계가 이미 완료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단방향 매핑이면 충분한 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다대일 단방향 연관관계 매핑 같은 경우에는 영속성 전이 캐스케이드를 썼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서트 쿼리만 잘 수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1대다 단방향 연관관계 같이 이렇게 1대다 단방향 연관관계에서 영속성 전이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오히려 양방향 연관관계를 쓰는 경우가 더 낫다. 추가적인 업데이트 쿼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라는 부분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스프링 데이터 JPA 레파지토리는 JPA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웬만한 CRUD, 페이징, 소팅 같은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메소드 이름 규칙을 통해서 쿼리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스프링 데이터 JPA 레파지토리가 조인 쿼리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죠? 이름 규칙에 따라서 엔터티 내의 연관관계 필드를 언더스코어로 탐색을 하게 되면 조인 쿼리도 수행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JPA 레파지토리가 대개의 경우 엔터티 타입으로 유선을 하다 보니까 DTO 프로젝션이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잘 알고 계신데 실제 JPA 레파지토리는 DTO 프로젝션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페이스 기반 DTO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중첩 구조와 그다음에 그 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 밸류 어노테이션을 통한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사실과 오해라는 책에 나오는 결론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많은 실수를 했다. 여기서 설명한 사실과 오해가 이런 실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사실과 오해라는 책에서는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도 스프링 JPA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과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이 JPA로 개발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